안녕하세요. 볼 것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보고 싶은 꼭 필요한 책을 만드는 그래도 봄입니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병과 고관절염이라는 상대적으로 흔한 병을 모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저자 오이승의 이야기,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자는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경계에서 부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몸과 상처에 대하여 아픈 몸으로 살아가는 불편함과 통증 사이를 균형 잡힌 시선과 공감의 태도로 36편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질병과 아픔으로 가득한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뿜어져 나오던 독과 칼 같던 생각을 가다듬어 다정한 언어로 그녀의 첫 책에 오롯이 담아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불완전하고 단단하지 못한 위치에 서게 된다. 꼭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취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설명하고 방어할 언어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다들 그렇게 살아라는 말은 폭력적이지만 내가 가진 고통과 아픔은 남들도 겪는 것이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에는 견딜 힘이 생긴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병과 관절염이라는 흔한 병을 가지고 산다는 건 불편하지만 아픈 몸을 끌어안고 지내면서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조금씩 더 심해졌다가 어느 날은 살짝 나아지는 것 같다가 도로 더 나빠지는 진행은 병의 순리대로 가는 길 같았다. 서글펐지만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이게 바닥인가 싶은 지점에서 더 깊은 바닥을 찍는 순간을 마주하고야 만다. 관절염이라는 흔한 병과 샤르코마리투스라는 희귀병 중 무엇이 더 견디기 쉬울까? 관절염은 흔한 질병이니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다. 보통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지속적인 통증이 삶을 갉아먹는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증상은 약하지만 분명 삶의 질이 떨어진다. 초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해서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해야 할 압박감에 시달린다. 현재의 비참함과 미래의 막막함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짊어지면서 억울하고 혼란스러웠다. 내 고통을 알아달라고 외치다가 가까웠던 친구와도 멀어졌고 가족과도 마찰이 잦았다. 상실감과 지속적인 통증은 나의 시야를 좁디 좁게 만들어버렸다. 각자의 외로움을 발견한 시간. 고통 그 자체는 절대적이기에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보다 심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대화는 소통을 막아버린다. 적어도 가족들에게만큼은 내 상태를 온전히 잘 전달하고 이해받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내가 겪는 상황을 완벽하게 공유하기란 쉽지 않았다.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이었던 남편과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속상한 나머지 내가 내 몸으로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울부짖었다. 나의 외침에 남편은 일주일도 싫어 라고 모질게 답했는데 남편의 대답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었다. 내 고통을 얕잡아 보지 않아서 고통의 객관화가 가능할까? 얼마나 아파야 진짜로 아픈 것일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곤 했다. 내가 느끼는 통증에 진짜로라는 표현을 덧대고 쭈뼛거릴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아파야 남들에게 말할 정도의 고통인지 눈치를 보았다. 항상 아픈데 어느 정도로 통증 수치가 올라가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내 상태를 알릴 수 있을까? 통증은 구체화하기 어렵고 타인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더 힘들었다. 객관적으로 비슷하다 여기는 정도의 통증을 겪고 있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과연 어느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의 통증이고 어느 정도가 참으면 안 되는 수준의 통증인가? 의사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다가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을 걸어가지 못할 수준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울 것 같았다. 이미 그런 지는 한참 지났고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참고 참았던 오랜 시간이 너무 억울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퇴원 후 집에 돌아가면 우선
내 공간에서 내가 원할 때 시원하게 씻고 싶었다. 집에 가서 무엇을 할지만 생각했지.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계획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돌봐줄 테니 집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그 모든 돌봄이 그저 당연했다. 퇴원하시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은 있나요? 나는 이곳을 벗어난다는 기쁨과 기대에 취해 신이 난 표정으로 물론이죠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다는 행복감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압도당하며 옅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생리 현상이었다. 너무나 사적인 영역까지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내게도 큰 스트레스였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이었다. 엄마의 어깨가 많이 무거웠다. 내가 원한 돌봄과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에 거리를 좁히기가 어려웠다. 엄마의 돌봄은 퇴원 후 단 며칠이 아니라 사실은 입원하기 전부터 누적되었다. 입원 전 아이의 등하교, 식사, 학원 보내기 등 무작정 맡긴 일들이 너무 많았다. 나중에 동생을 통해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야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돌봄의 관계는 환자와 간병하는 사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해야 할 역할이 있었다. 돌보는 사람을 잘 지켜보았어야 했다. 사랑과 감사의 시선으로 그들을 면밀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이라고 간병의 책임을 당연하게 맡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돌봄은 누구에게도 당연하지 않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게 가족일지라도. 아픈 사람도 놀고 싶다. 환자답기를 바라는 요구에 정형화된 규칙이 있을 리 없다. 다만 보는 사람 눈에 아픈 사람이 너무 튀지 않는 존재이기를 바라는 것 같다. 너무 밝아서 아프신 줄 몰랐어요. 아프다고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는 것 같아. 밝지도 칙칙하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조용히 아픈 존재가 바람직한 환자다움인가? 내 삶인데 어디에 에너지를 더 쓰고 덜 쓸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항상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아프면 아픈 사람답게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분위기에 숨이 막혔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불쌍하고 착해야 하고 내 눈에 거스르지 않을 정도의 행복만 허락하겠다는 심리는 아픈 몸을 대하는 편견과도 닮아 있다. 몸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아파도 덜 아플 때 놀고 싶으니까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을 겪는 삶은 무척 외로웠다. 모두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영역에 살면서 이해를 갈구했고 그럴수록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남편과 동네 가까운 곳으로 외출했을 때였다. 버스 노선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택시로 가기엔 너무 짧았던 애매한 거리. 버스 정류장으로 한정거장거리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가 있었다. 조금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았는데 나는 숨이 차오르도록 고통스러워 택시를 타고 가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남편은 황당해하며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참고 가자고 했다. 나는 순간 폭발해버렸다. 목적지에 가는 대신에 택시를 타고 집에 와버렸다. 나를 아껴주지 않은 그가 원망스러웠다. 남편은 나와 외출할 때면 늘 동선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비록 내 컨디션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이었지만 일상 속에서 나를 항상 배려하고 있었다. 도우려는 사람조차 악을 쓰며 밀어냈는지도 모르겠다. 수년간 누적된 시간 속에서 내 고통은 언어를 잃어버렸다. 내가 뱉는 말에 내가 질릴 정도로 반복되는 이야기에는 어느 순간 원망과 짜증, 비난이 섞여 있었다. 언어를 잃어버린 소리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저 시끄러운 아우성에 지나지 않았다. 내 곁에 있다는 것, 내가 아픈 걸 알고 있다는 것, 온 존재로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로 충분한 것을. 고통의 결을 버티게 하는 힘.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불안에 시달릴 때도 다행히 존엄을 잃을 정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건 찰나였다. 가장 힘들 때는 간병인이 곁을 지켜주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감당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내 곁을 지키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했다. 돌봄을 나눴어도
가족들은 지쳐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다. 가족들도 독립된 생활이 있었고 나를 돌보는 일 말고도 각자의 생활에서 몰두하거나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다. 돌봄과 개인의 삶이 겹치면 리듬이 깨져 힘들어했다. 돌봄을 받는 이가 돌봄을 맡은 사람에게도 그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해주면 서로의 곁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고통을 걷어내고서야 슬퍼할 시간도 생겼다. 통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와 한 덩이가 되어 떼기 힘든 관계가 되었다. 나의 생활 방식, 태도, 습관, 가치관은 모두 통증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않았다.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없는 무감각함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자주 무력해졌다. 다시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통증을 억누르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고 행복의 주위를 겉도는 기분으로 서성거리지 않고 진심으로 즐기고 싶었다. 고통을 걷어내고서야 슬퍼할 시간이 생겼다. 우울의 그림자는 그토록 갈망하던 통증이 없는 몸을 얻었을 때에야 드리웠다. 수술은 몸의 일부를 고쳐준 것이지 내 인생을 고쳐주지는 못했다. 몸의 재활만큼 마음의 재활도 필요했다. 몸은 상처를 기억한다. 몸이라는 영토는 세상의 일부이자 내겐 온 우주이다. 내가 겪은 고통과 슬픔뿐 아니라 기쁨과 깨달음, 되고 싶은 나와 이루어지지 않은 꿈 사이에서의 좌절, 어쩌지 못하는 현실의 갈등 속에서 가까스로 타협을 본 필사적인 몸부림이 담겨 있다. 몸을 통해 내 상처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내 몸에 새겨지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상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이 제한적이었기에 감정은 더 크게 증폭되었다. 슬픔도 과장되었지만 기쁨 또한 희귀하게 찾아오는 감정이라 더 크고 찬란하게 느꼈다. 주어진 생에 감사했다. 나는 그렇게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절박했던 순간에 느낀 감흥을 서서히 잊어갔다. 흉터는 그때의 생생한 감정, 아픔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환희의 순간을 잊지 말라고 그 자리에 남아 속삭이는 것 같다. 아픈 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낫지 않는 질병은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할까? 비효율적인 몸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어진 부품처럼 교체되어야 하는 것일까? 조금만 천천히 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회는 느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픈 것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라는 편견,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착각, 건강이 유능이라고 생각하면 아픈 몸은 무능인 걸까?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언젠가는 아플 텐데 말이다. 지금은 헛된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아픈 몸으로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느리지만 작은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다운 삶일 테니까. 고통의 연대. 모든 고통은 절대적이고 개별적이다. 그렇기에 고통을 상대평가해서 그 강도를 평가할 수 없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은 온전히 그 사람이 느끼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너보다 더 심한 사람 많아. 누구나 겪는 일이야. 하고 입을 틀어막아 버렸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야만 고통을 털어놓을 자격이 주어지는가. 나 스스로도 내가 겪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비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말을 잃어갔다. 내가 겪는 일들을 나눌 수 없게 되고 표현할 언어를 잃으면서 고통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은 고통을 표현할 언어의 발견이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킨다. 삶의 풍경 속에서 때로는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들을 만끽하고 나누는 일도 결국 고통을 나누면서 가능했다. 그것이 살아있는 기쁨이리라.